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있는 이우영이라고 합니다. 제6회 세계인문학 포럼 분과회의 평화 문화 증진을 위한 한반도 세계 시민성 모색의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유네스코위원회와 같이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연구를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 토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워낙 연구진은 더 계신데 오늘 네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 김성민 교수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덕성여대 이수정 교수님, 세 번째로 한양대학교 최준우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한양대학교 박준 교수님, 이 네 분께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연구한 거가 있지만 오늘은 연구 내용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연구 내용들은 발표 문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참석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좀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문들을 한번 읽어드리고 질문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 연구 참여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국 사회는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이전보다 빠르게 다원화, 그런데 민족이나 세대나 젠더, 문화 등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사회의 평화와 갈등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 한국 사회는 평화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김성민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평화로운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고, 또 그런 분단된 이 정치적 현실이 또 이런 분단 체제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하나의 한국의 경제 공동체를 꾸리고 있지만 진정한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평화 공동체고 행복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국가와 민족과 달리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민족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남북 문제 이전에 이미 또 우리 한국 사회 남남 갈등,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반도,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이 분단 체제로부터 계속 재생산되는 갈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이데올로기적 갈등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러한 것은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간에 여하간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거의 교육 환경을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있기도 하고,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미디어를 통해서 또 재생산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민족과 인종과 종교적 갈등 등등이 있지만 우리 한반도,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이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서 이것은 여러 분야에 착종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정치 진영이나 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중사회에서도 어떠한
아젠다를 두고 진보다 보수다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편가르기 아주 지금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가늠하기도 전에 일단 뭐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그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그런 것이 이제 과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나도 어느 편인가는 소속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편가르기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 제가 보기엔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한반도가 역사적 원원으로 볼 때에 유일한 분단 국가고 분단 국가가 생산하는 또 분단 체제가 생산하는 그런 문화적 갈등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갈등이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 평화의 개념, 단지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는 그런 평화를 넘어서서 적극적 평화로 가야 된다. 그것은 평화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윤리적 덕목도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세계 시민성 덕목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여하간 지금 한국 사회는 뭔가 경제적으로는 그 전후 이후에 세계사적으로 이런 급성장한 국가가 없습니다만 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는 아직도 비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로테스크한 휴전선이 바로 서울에서 50분만 가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지내지만 또 무의식적으로 항상 그게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사유 방식이나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게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집단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갈등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뒤에 다룰 디아스포라와 현재 한국인과의 갈등 이런 등등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져 보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 개념을 넘어서 적극적 평화 개념, 정말 문화적 평화, 마음의 평화까지 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특히 여러 가지 이런 평화의 문제 혹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김성민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성이 커진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포용성은 그만큼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곳곳에서 포착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은 어느 수준일까요? 미디어에 나타난 반세계 시민성을 제 논문에서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문제도 많지만 사실은 저는 점진적으로 늘 좀 낮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포용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는 것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혹은 국수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좀 이중적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성이라든지 폭력성, 관용이라든지 뭐 뒤에 또 말씀들 해주시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증진된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또 얼토당치 않게 배타적인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일을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게 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 김성민 교수님 얘기했더니 저는 분단 체제하고 이것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글로벌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희 전 지구화의 필요성 그리고 뭐 반민족적인 그러니까 반국수주의적인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미디어에서 보면 굉장히 국가 중심주의적이고 혹은 배타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미디어에서 하나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이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인데 스포츠가 굉장히 사실은 뭐 레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가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올림픽도 그렇고 뭐 월드컵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스포츠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만 뭐 국가 간 이동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양한 외국 선수들이 와서 이제 국내에서 뛰는 경우도 많고 또 심지어 이제 귀화해가지고 국적을 아예 바꿔서 국내 한국인이 돼가지고 또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가 경쟁이 되면서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 떼야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그 귀화 이런 것들이 막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뭐 보편적으로 관용이 있어서 포용력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귀화시켜 가지고 메달을 더 딸 수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민족 중심적이라든지 인종적인 경기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데 지향하는 건 또 국가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 되겠고 한편 또 그랬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귀화해가지고 국가대표로 뭐 메달 딴 데를 기회했던 어쨌든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뛰었던 사람이 그게 귀화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법적으로 흑인이란 이유로 또 보면 그때는 또 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보면은 경기에서도 차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게 제도적인 수준에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뭐 농구에 귀화한 선수가 있는데 국가대표도 했었고 그 친구가 또 어떤 리그는 국내 선수만 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국적이 한국인데도 그 사람은 못 뛰어요 또. 그 제도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보면 이 국가주의와 소위 그 관용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 얘기할 때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한 이 문제들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도 언론 자체에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역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분단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국가주의가 여전히 강하고 김성준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념적 분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도 하겠고 혹은 저는 미디어의 상업주의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거죠.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거, 인종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것들이 소위 상업주의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좀 소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주민들이 오면은 뭐 범죄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편견으로 뒤섞여 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업주의 혹은 그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이 세계 시민 담론이 굉장히 모호한 게 아니라 양가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양가적인 게 그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편의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이걸 끄집어냈다가 필요할 때는 저걸 끄집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특히 이제 미디어나 이런 거에서 상업주의가 결합되면 좀 더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몇 해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도 어쩌면 분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단이 젠더 갈등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정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젠더 갈등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분단으로 환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한국 사회의 그 신자유주의적 어떤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직접적인 영향들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끝없는 경쟁, 그다음에 뭐 실업을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에 이 생계부양자 남성으로서의 신화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면서 그러니까 청년 남성들의 이제 불안이 이런 그 체제를 만든 이제 기성세대와 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연구한 결과들 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성 마이너리티의 뭐 탄생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청년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 젠더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이 더 마이너리티고 더 피해자고 여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더 많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삶의 불안정성과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이 구축해 놓은 그런 어떤 정상적인 남성성의 모델들을 본인들이 재생산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그 고용 불안 상태에 있는 그런 남성들과 결혼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는 게 더 남는 장사다 이제 이런 계산들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능력주의, 개인 능력주의 사회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신자유주의적 문법들이 이제 이 젠더 갈등에 훨씬 큰 영향들은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그 신자유주의적인 재편, 사회 재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에 유난히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의 그 젠더 관계에 있어서 이 마이너리티 정체성들이 부각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굉장히 페미니스트 정체성들을 가지면서 이제 그 4B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출산, 비연애, 비출산, 비결혼, 비섹스. 그러니까 남성하고 아예 이제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들을 이제 하고 나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독특한 현상인 거예요. 전 세계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놓고 봐도 이제 그렇다면 약간 역사적 고찰들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단의 이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젠더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젠더 위계적인 그런 그 질서들이 그 구축돼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 그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종의 변형을 이제 겪으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던 남성들과 여성들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들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이전에 그 구축되어 있었던 어떤 젠더 이분법 위계적인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축이 됐느냐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분단과 전쟁,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휴전 상태이지 이제 끊임없이 전쟁인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일종의 그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내지는 그 북한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군인으로서의 남성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 표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들은 굉장히 이등 시민의 위치가 지어지고 또 이 분단 체제 하에서 분단 체제에 기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급속한 압축적 근대화 발전의 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또 남성은 생계 부양자고 여성은 재생산을 책임지는 사실 이게 이제 신화지 그렇진 않았죠. 여성들도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신화에 기반한 그런 그 이성애 중심적인 정상 가족이 사실은 굉장히 통치의 도구들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일종의 이 그 젠더 위계들이 좀 흔들리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들을 좀 겪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사실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어떤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어떤 충격들을 겪으면서 좀 그런 식의 다른 위치성에 놓였던 남성과 여성들이 좀 극화된 방식의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김성민 교수님 얘기하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토론과 뭔가 생산적 논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분법적인 이제 사고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소통의 역량들이 제약되어 온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남성들을 가장 사실은 화나게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결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사실은 군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분단 체제가 좀 공고할 때는, 냉전 체제가 공고할 때는 남성들이 뭐 굉장히 좀 괴롭긴 해도 군대를 갔다 오면 그것이 이제 어떤 프라이드가 되고 또 그게 일정 정도의 경제적 보답으로 이제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는 군대 요즘 18개월이죠. 18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을 유예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에 반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그런 경험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굉장히 독특한 어떤 지금 이 지역 내에서 이 남성들이 자신들은 사회에 헌신하고 대신에 손해 보고 여성들은 그에 반해서 권리만 누리고 뭔가 사회적 헌신을 하지 않는 존재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 다원화 이슈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다양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몇 해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등 좀 더 세심하게 돌아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박준 교수님께서 국내 최대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포용하는 과제에 있어서 현대 우리 사회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준규입니다. 이거 질문을 받고 좀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바로 그냥 우리 사회의 쟁점과 과제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도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평화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주민과 난민, 즉 구성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이동,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쟁점과 과제가 무엇일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이미 전제가 되는 거는 이동이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저희 한국 언론도 미디어도 말씀하셨는데 정례화가 됐어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이제 아니면 이제 매달 얼마의 외국인의 이제 수가 얼마큼 늘었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몇 %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래서 지금은 4.6%, 이번에 200만 명, 250만 명이 넘었고 이제 곧 300만 명이 넘겠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그 숫자가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 아니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다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그러면 중지하거나 좀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전제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나라가 이동이 가능한, 당연히 60년대 이후서부터 솔직히 19세기 때부터 한국인들은 갔습니다. 그래서 송출국이라는 어떤 레이블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90년대 말서부터 한국이 이제 약간 전환이 되면서 송출은 줄어들고 유입국, 그래서 이주민의 유입국의 이제 중요한 도착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난민, 예멘에 있는 분들이 왜 한국을
왔을까라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가 경제와 사회가 세계화됐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막 삼성이 스마트폰의 뭐 시장을 점유했다 1위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전 세계에 이제 삼성이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영화도 지금 뭐 K-팝이며 K-드라마 뭐 이런 게 다 지금 세계화해서 뭐 퍼져갔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라는 것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환상이나 어떤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층 그러면 하부 같은 경우는 또 아시는 저기 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의 국적기 같은 경우 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화물 수송은 세계에 또 탑 어디에 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물류의 유통 이런 부분 그 교통 수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그 한국의 위치가 또 중요해지는 그래서 허브가 되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태가 터졌을 때 예멘 난민들이 솔직히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부럽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쫙 봤을 때 여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막 그 생각으로 그냥 누가 얘기를 한 게 이제 난민 한 분이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한 게 선택지를 택하는 거는 계산해서 택하는 이민자들의 그게 아니라 불이 난 집에서 어디를 뛰어 나가야지 살 수 있는지란 생각해서 그냥 창문으로 뛰쳐 나가는 이런 방식이다. 그때 이제 한국이 거기에 이제 걸린 거고, 그리고 이제 온 거고 그것을 재밌는 거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언론과 실제 일부 그 조직 단체들이 그걸 배타하는 금지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으로 좀 옮겨져 보여졌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이제 다문화 정서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문제들, 그 세계 시민성이나 바로 이런 그 의식이 이제 좀 놀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타성이 아직도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분단 체제나 다른 걸로도 다 또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근데 그 이주와 이민을 본다면 저는 한국은 이민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대표적인 집단이 결혼 이민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들도 솔직히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주입니다. 이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귀화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됐고 한국 아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다문화 아니면 어디 출신이 먼저 간다라는 거죠. 그 나오는 것처럼. 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인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지만 디아스포라에서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뭐 2세, 3세 아니면 그 소위 혼혈 이게 상당히 저기 문제가 되는 용어인데 그런 분들도 뭔가 뭐 하원에 요번에 들어갔다 아니면 뭐 뭔가 미국에서 뭔가를 성공을 했다 이러면 바로 한국계가 먼저 나오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그런 그 생각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들은 항상 한국인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그 본국 출신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는 것에서 이민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이 가족 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그 미국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많은 재미 동포들도 솔직히 그 가족 이민 때문에 많이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례인데 한국은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방문 비자로만 해서 어머니가 한 1년, 2년씩 왔다가 가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이 과연 그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하고자 했을 때 한국 사회의 어떤 성격, 구성원의 성격 이게 공화국으로서 국민 국가로서 사람들의 이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어떤 그 발전하는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의 어떤 국민 국가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상당히 근본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단일 민족 신화가 많이 학계에서도 이제 그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이 언론이나 다른 데서는 계속해서 단일 민족 신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민족과 국민과 국가, 이거 이제 네이션이라는 영어가 일본어에 들어가서 민족구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의 의미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한민족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민족주의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죠, 내셔널리즘을. 근데 저는 이제 그 오히려 좀 그거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또 국민이란 국민국가라고 해서 이제 그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걸로 번역이 돼서 번역이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 국민국가주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거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뭐 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재미 학자, 사회학자 신기욱 교수님이시가, 그분은 이제 한국 민족주의는 솔직히 에스노 내셔널리즘이다 해서 이 종족이라고 번역이 돼. 저는 아예 에스니시티를 민족이라고 하고 네이션을 국민이라고 그냥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라는 부분이고, 이 국민이라는 것은 한 그 집단이 언어나 뭐 역사나 이런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독일 케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민, 새로운 국민 국가를 만드는 이런 공화국, 그것이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국민 국가가 아닌가. 한국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국가를 형성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그걸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런 국민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약간 문제가 많지만, 미국도 최근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그 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하고 그 실수를 우리가 배우지 않게끔 하는 맥락에서 차별 금지법 같은 경우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이민법이라는 것이 더 다시 들어오고, 이주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 국적법도 상당히 다원적인 맥락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방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단 체제라는 맥락에서 또 젠더 문제도 있고, 그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가 마치 이 국민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서 군사화, 그리고 그런 이 지정학적 질서 여기에서 항상 평화가 위협되고 있다라는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아니면 이주민과 난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이런 국적법을 너무 그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우리 현실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5번째인데요. 우리 안에 이방인으로서 이주민과 난민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분단 과정에서, 그리고 분단 이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흩어진 코리안들이 그들이 정착한 사회에서는 다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를 진행해 오신 김성민 교수님께서는 국가와 민족 담론을 뛰어넘어서 한반도 세계 시민성을 사회하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말 그대로 디아 떨어져서 스포라 뿌려진 씨앗 뭐 이런 거죠. 2019년 유엔 경제사회국 보고서 2019년 국제 이주민 현황에 보면 2019년 현재
2억 7천만 명이 지구상에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동하는 원인은 제일 첫 번째가 그 노동의 필요, 또 자본과 노동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이동 인구를 유입하는 국가가 있고 유출하는 국가가 있고 그렇죠. 우리 아시아만 보더라도 대체로 노동력 인구를 유출하는 국가는 베트남, 미얀마, 등등의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 후진한 국가들일 거고요. 유입하는 국가는 우리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이런 정도일 겁니다. 어찌 됐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좀 좁혀서 보면 이게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앞에 코리안에 방점을 둘 거냐, 디아스포라에 방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 또 어떤 대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주의가 밑에 깊게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나는 중심에 두고 너는 타자고,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옳고 너희는 틀리고, 이런 대한민국 중심주의가 깊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중심에 놓고 우리를 판단의 척도로 두다 보니까 실제로 조국이다, 모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하나의 민족이었던 그런 역사적 원언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소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이고 문화적 갈등이 이제 맨 앞에 모두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노정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리안에 방점을 두게 되면 민족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포획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혈통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중조선족, 제일조선인, 제로고려인 혹은 탈북민 등등도 어느 정도 기존의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당신들도 우리의 코리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의 척도를 적용한다는 거죠. 또 한편 요즘 학계에서도 탈경계, 탈국가, 탈민족 이런 패러다임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에 방점을 두게 되면 자칫하면 코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연원, 떠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특수한 어떤 정치적 여건, 이런 것들을 또 사상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코리안에만 방점을 두는 것, 혹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소위 보편적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디아스포라에만 방점을 두는 걸 넘어서서 이건 로컬리티와 총체성의 갈등이기도 할 텐데요. 그 양자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문화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계속 변형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기도 한데 마치 우리의 고유한 무엇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고집하는 관점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대로 이제 한국 사회에 아까 그 다문화 말씀하면서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252만 명 정도의 이제 그 다문화 그 가정들이 있죠. 그 중에 약 70만 명은 제중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가보게 되면 이게 대체로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족, 소위 제중 조선족의 상당수가 동북 삼성에 있는 제중 조선족 상당수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취업 노동 혹은 또 벌이를 위한 그 수단으로 이제 한국에 대다수 가 있죠.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농반 진반으로 이게 자치주의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런
이제 2로 한국 사회에 오는데 일단 경제적 이유겠죠. 그런데 경제적 이유인데 다른 나라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도 한국이 고국이고 모국이고 조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전에 어떤 뭐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하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한국 사회에 와서 보면 이게 그 심리적 갈등, 문화적 갈등, 경제적 차별, 소외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 둘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민족과 인종과 국가와 다른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대 국가 탄생 이후에 또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또 일제 식민지를 경유하면서 이산할 수밖에 없었던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 살 수밖에 없던 때로는 미국으로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갈등인데요. 예를 들면 제중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당신의 말하자면 국적이 어디냐라고 할 때 대체로 제중조선족들은 차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주국에서 그렇게 떠나 살면서 그 거주국에서 적응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인지적 정체성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중조선족을 보면서 당신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 중심주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때로는 민족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거주국의 국가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착종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하나를 중심에 놓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둘 다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넘어서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뒤에 얘기할 세계 시민성 차원에서의 제3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이제 민족 공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 동일성이 아니고 동일성은 자칫하면 양자 간의 하나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자칫하면 일방적 방식일 수 있지만 민족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새롭게 창출해가는 공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이야기할 때도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제1조선인, 제중조선족, 제로고려인, 탈북민, 미주, 한인 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재미한인이 제일 하이어라키로 표현하든 안 하든 암묵적이든 묵시적이든 좀 명시적이든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제1조선인 그다음에 제중조선족 그다음에 제로고려인 그다음에 뭘까요? 탈북민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 하이어라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때 항상 우리 중심, 대한민국 중심주의 이런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크게 봐서는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야 하는 제3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1세기에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종교 갈등 등등은 사실은 제1세기와 제3세기 대립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보편적인 차원과 더불어 특히 또 우리 좁혀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우리 중심주의, 대한민국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시민성 차원에서의 문화 변형을 염두에 둔 제3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준현 교수님께서는 빈번해지고 있는 이방인과의 조우를 좀 더 포용적으로 하는 실천적 방안으로 환대를 제안해 주시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환대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그 환대가 사람들의 마음가짐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대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이제 주어져서 마이크를 조금 길게 잡아야 될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질문에 이제 이방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과의 조우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환대를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방인은 누구이고 환대는 무엇이냐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뭐 탈북민이라든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경계 바깥에서 물리적 경계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제 외적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적 이방인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다,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외적 이방인 때문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너 오늘 좀 낯설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그 사람한테서 봤을 때 우리 이제 낯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방인이 되는 그런 내적인 이방인화의 현상이 우리 속에서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산업화의 진전, 그 분업의 심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내적 다양화, 내적 이방인, 내적 정체성의 분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온 걸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이방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이 뭐냐? 그걸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정체성을 달리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정체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결국의 문제는 다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difference. 그래서 이게 이제 환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다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는 뭐 접근, 인식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일종의 뭐 가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문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름에 대한, 근데 그 다름을 또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걸 이제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뭐 이방인이라고 아니면 그것을 태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시간 순으로 진화되어 온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다름에 대한 또는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배제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하고 섞이고 싶지 않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가라.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가 이제 뭐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예로는 쇄국 정책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나가라는 인종 청소, 홀로코스트 같은 게 있겠죠. 그건 완전히 우리가 터잡고 있는 이 경계 안에서 배제시키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살도록은 해주는데 극심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제도, 엄격한 신분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거는 뭐 이제 굉장히 드러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성차별, 뭐 인종 차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연령 차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지역 차별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
나보다는 이제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억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게 이제 타자를 대하는 방식의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화는 그 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차별의 대상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동화의 경우에는 만일에 그 사람이 이방인이 우리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비슷한 그런 가치를 습득을 하고 우리의 어떤 관습을 수용을 하고 우리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오케이, 받아주겠다.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라, 동화되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하는 게 어쩌면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 갖고 있던 생활 습관도 있고 사고 방식도 있고 있는데, 그 물리적 공간을 옮겼다고 해서 새로운 공간에서의 가치와 관습과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요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관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용. 그래, 들어와서 살아라. 네가 뭐 생각하는 대로, 네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라. 내가 보기에 썩 그렇게 좋아 보진 않고 못마땅하지만 내가 눈 질끈 감고 참아줄게. 그냥 여기서 살아. 너무 사고 세게 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살아. 그럼 내가 봐줄게. 뭐 그게 관용을 내가 좀 너무 관용만 해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좋은 건데 내가 좀 너무 폄하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심 그런, 그리고 이제 그 관용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관용을 하지 않는, 그 관용의 문턱을 내가 설정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요새 또 뭐 인정, 투쟁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인정은, 관용은 상대방의 어떤 뭐 열등함, 올바르지 않음 이런 것들을 내심 전제로 하는 건데, 인정의 경우에는 그런 뭐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다 좋아.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생각이고 가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야 라는 거를 다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건 너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 있어. 서로 이제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존재의 가치도 인정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서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서구 사회에서 그 다문화주의 모델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회적 평화를 창출을 하고 어떤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반성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환대인데요. 사실 이건 뭐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좀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환대에는 무조건적 환대가 있을 수가 있고 조건적 환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환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아까 인정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환대는 쉽게 이야기해서 다름을 수용하고 나 스스로의 변형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것. 내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익숙한 것에 대한 편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익숙한 거 맨날 편안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과 그리고 또 때로는 익사이트먼트가 있거든요.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 삶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기도 하고, 그 부분,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수용과 익사이트먼트를 좀 더
보편화시키고 대상을 넓히고 그런 가능성을 더 넓힌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방인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뭐그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환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요 뒤에 제가 또 답해야 될 질문에 거기에 또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준 교수님께서는 그 국민 중심의 세계 시민성보다는 주민 중심의 도시 시민성, 특히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세계 시민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계신데요. 주민 중심의 도시 시민성이 현재 국민 국가 중심의 경쟁 관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연장성산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국가에 대한 그 어떤 재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답을 먼저 하자면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민 국가 중심의 체제가 이 세계 체제라는 것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후 변화, 뭐 코로나 임에도 그런 어떤 글로벌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같이 그러니까 그런 국민 국가 연합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 국가 중심이 더 강화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또 보게 되는데 이제 앵커가 그 모더나인가 파이저가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미국에서 뭐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다라는 걸 보도하면서 툭 던지는 게 한국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오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경쟁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도 또 말씀이 되겠지만 그게 세계 시민성이라는 개념도 세계 시민 교육에서도 항상 세계 이해도 있지만 세계 경쟁력,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는 그래서 이우영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포츠에서도 올림픽 다 같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에서는 그래도 금메달을 몇 개 더 따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경쟁 이런 부분에서도 그 나오는데 그게 강하게 아직까지 있다. 세계화고 뭐 전지구화라고 하거나 이게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피저라고 해서 이제 틈새가 이 세계 질서에 근데 틈이 생겼다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초국주의나 이런 이주민들의 삶, 그다음에 이중적인, 그다음에 유연한 주권, 그다음에 국적 이런 이제 개념들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글로벌 도시라는 그러니까 도시의 중요성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접목해서 이미 세계 시민성을 논의할 때 이런 국민국가 중심보다는 오히려 지자체 아니면 이 도시에 있는 주민들 좀 더 작은 단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가 글로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20년 내에 오면서 이제 이 도시의 주민들의 주권 아니면 지자체의 분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연해지고 적극적이 됐다라는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도시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이런 큰 서울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지만 그 글로벌 도시라는 그러나 이제 저는 다문화라는 차원에서 이제 안산을 이런 상호문화 도시라는 공간으로서 거기서 세계 시민성이 도시 중심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실천화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비전 같은 거를 좀 연구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 다문화 1번지라고 해서 5월달 최근에 통계를 보면 104개국 출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8만 6천 명 정도 거기 이제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산시에 이제 원곡동이라는 이제 아주 또 항상 범죄 뭐 이주민 이주노동자 범죄하면 다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보여주는 그 원곡동이라는 곳에서는 솔직히 소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2배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내국인이라는 통계적으로 내국인이라고 해서는 6,900명, 그다음에 외국인은 18,500명. 그래서 오히려 더 많고, 그리고 그 원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8%가 다 소위 다문화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미국의 이제 민권 운동 시절에 거기 도입됐던 버싱이라고 해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 흑인과 백인 동네가, 그래서 서로 섞게 만들려고 통합시키려고 버스를 대전해서 학생들이 2시간 뭐 1시간 저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게끔 하는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다문화들만 모여 있으니까 일단 사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한국 전반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아이들의 문화, 청소년 이런 게 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 걱정이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더 실태 조사와 이런 부분을 좀 한 다음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런 도시성이라는 공간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특화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성장하면서 어차피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문화적인 어떤 저거를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자존심을 더 주고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그 다문화 다언어 문화에 대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도시 안에서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안산시가 상당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이제 그 지원금을 안산시에서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들한테도 적게지만 그래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제도적인 면이나 사람 봤을 때 항상 이게 포용 어떤 그런 외국인을 어떻게 환대도 있지만 뭐 했을 때는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안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국민 국가가 계속해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위기 시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래로 바로 그냥 내려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제가 당장 이런 그 도시 중심의 아니면 도시 주민 중심의 세계 시민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교육적 의식적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 역량 그다음에 실천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도시 중심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주장을 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분단이 젠더 갈등에 미친 영향도 크지만 반대로 젠더적 시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분단을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젠더적 시각과 상상력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인간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생물학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있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범주인 것이고, 또 그 생물학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이제 어떤 생물학적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 특정한 그 사회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갖는다. 그게 이제 몸과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할당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인간을 두 가지의 젠더로 나누고 그것에 이제 특정한 어떤 그 성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회문화적 구성물이지 자연스러운 어떤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분단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원형으로 삼았던 그런 어떤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구성된 어떤 남성성이 그 중심이 되는 어떤 우리 사회의 질서가 분단의 이슈를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구성한 남성성 자체도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이제 굉장히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재생산 자체가 될 것이냐, 사회의 재생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젠더 갈등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생산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제 이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젠더가 이제 사회문화적 구성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관점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지금껏 우리 사회를 그 지배했던 어떤 문법들, 그러니까 주로 전쟁의 유비에 기반했던 뭐 군사주의라든가 이분법이라든가 개발주의라든가 이런 가치들 에 의해서 주변화됐던 내지는 배제되었던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그것에 꼭 뭐 여성성이다 남성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가치들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들, 뭐 소통이나 배려나 돌봄이나 환대나 이제 말씀하신 이런 가능성들이 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탈분단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뭐 여성주의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여성적인 특성을 살릴 것이냐, 남성적인 특성을 살릴 것이냐라든가 뭐 그런 어떤 이분법에 기반한 어떤 그 확정된 길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물론 이제 이 위계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년 우리는 국민국가의 시공간만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세계의 시공간에 살고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분단된 한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 문제 역시 한반도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지만 분단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탈분단 과정에서 세계 시민성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김성민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국가 간에 이제 뭐 이동하는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3억 명에 가깝은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동 동기 자체가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일 텐데요. 사실은 그러한 이동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여전히 국경이라는 경계 내에서 때로는 국민도 아니고 난민도 아닌 소위 호모사키르, 뭐 벌거벗은 자들로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차별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사실 현실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족적인 편견, 차별 이런 걸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동의 이제 중요한 그 동기 내지 결과는 세계화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근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동성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대단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자본, 더 좋은 기술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들어온 유입된 노동력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내적인 차별로 이제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 이런 자본과 노동 사이의 비대칭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우리 한국의 문제로 돌아오면, 정말 이 한반도에서의 이제 분단 문제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분단 과정에서의 세계 시민성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앞에 우리 최진우 교수님께서 내적인 이방인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탈분단화라고 하면 이제 분단을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물리적인 분단 이전에 사실은 마음의 분단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단 75주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묘하게도 분단 75주년, 뭐 한국 전쟁 50주년, 독일 통일 30주년, 베트남 통일 45주년. 근데 유일하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만 여전히 신냉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동구야 이제 뭐 이미 냉전이 허물어졌습니다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 축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제 비극적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통일과 통합이 진행될지는 우리가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분단 70년을 경유하면서 이제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달라졌어요. 그 거주국 디아스포라들이 거주국에서의 정체성 새롭게 형성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아주 급속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또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들이 이제 충돌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최준우 교수님 말씀에 내적인 이방인화돼서 이게 편을 가르고 차별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뒤에 뭐 한 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저는 뭐 그 단계만 돼도 좋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존을 넘어서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주의의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긍정성 또 유익함 또 뭐 그런 게 보이는 다문화의 긍정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말썽 일으키지 말고 잘 살자. 너희도 우리한테 해주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뭐 침해하지 않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상생,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적극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세계 시민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탈분단 과정에서도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환대라고 할까요? 그런 우리의 적극적인 차이를 알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탈분단 과정에서 그 물리적 분단을 넘어서는 탈분단을 넘어서서 마음의 분단을 넘어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진정한 사회문화적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계 시민성 그것도 우리 한반도에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부와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 국가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주의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의 장벽을 쌓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자국민들은 그런 국익 우선주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열광하는 또 그런 게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탈민족, 탈국가, 탈경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동시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이중적 잣대일 뿐이지 한쪽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탈분단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가 차원의 이런 세계 시민성으로 가는 걸 넘어서서 저는 투트랙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대단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네스코가 활동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민족 간의 민간 기구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계속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정은 서로가 다른 민족 간의 문화도 접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뭐 포용하고 이해하고 하려면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차이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민들은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뭐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차이 자체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알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도 근 20년 넘는 동방정책 서로가 교류하고 왕래하고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도 많이 알아야 사랑을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나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선입견, 편견이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국가가 민족 간을 넘어서는 민간기구 차원에서 연대 협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3의 정체성,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남과 북 사이에서의 민족 공통성, 민족 동일성이 아닌 새롭게 창출해가는 민족 공통성, 저는 이것이 세계 시민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대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많은 변화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현실 속에서 과연 환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좀 회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하거나 여유가 있으면 타인에게 관대하겠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점점 자신의 삶에 더 힘들어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환대한다는 접근은 자칫 누군가를 위해 더 착해져야 하고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도 이해받지 못하는데 타인을 환대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최재형 교수님. 예, 아까 제가 이제 환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 그리고 또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까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김성민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이제 그게 환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외교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도록 하게 함으로써 뭐 우리 물건도 팔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한번 들어봐.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우리는 이런 나라야. 멋지지?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외교를 하려면은 들어야 된다. 리스닝이 중요하다. 스피킹보다 리스닝이 중요하다. 우리도 우리 거 누가 알아주면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오히려 우리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관계의 어떤 개선의 첫걸음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대도 결국은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환대를 개인의 윤리로만 돌려버리면 이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회는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건 뭐 국가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환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제도화됐을 때, 저는 환대가 실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환대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이념형으로 우리가 이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막 끝없는 환대, 그건 이제 신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모가 자식한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 차원에서 잘 모르는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했는데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폭력적 대결의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서로에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폭력적 양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 환대 차원의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선택에 의하여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뭐 최근에 이 좀 굉장히 논쟁적일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이주민들한테 재난 지원 기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건 이제 정책의 문제거든요. 정치적 선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우리 어떤 환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리 또는 어떤 뭐 가치로 이제 두고서 생각을 한다면 정책 선택의 가이드라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환대가 실천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환대가 실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 유네스코 위원회는 한반도 세계 시민성이라는 포용 담론을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하지만 분단 극복 과정에서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하는 북한이라는 파트너가 세계 시민을 포용 담론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남북이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조선이라는 외교관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남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할 때 남북 통합 과정에서 한반도 세계 시민성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갖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얘기가 저는 제 기본적인 입장은 통일이란 담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전에부터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위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일민족 일국가의 그냥 단일국가 모델의 통일 담론을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국가냐 아니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같은 민족인가 아닌가 문제도 좀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다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민족 담론이 강한 국가인데 특히 근데 최근에는 이 민족 담론이 약화되면서 국가주의가 또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이 그럼 민족 담론이 약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가주의가 하니까 민족 담론 좀 약화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두 개 분단된 국가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박준 교수님도 그 개념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는데 민족이라는 개념이 북한에서 남한하고 좀 틀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는 같은 것 같지만 개념이 달라져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 개념에서의 불일치가 있는 거죠. 쓰는 단어가 같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 개 국가로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 북한이 굉장히 민족을 강화하는 것 같아도 꼼꼼히 찾아보면 북한도 이미 그 두 개 국가 소위 투코리아를 얘기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사실 민족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일성 민족을 쓰기 시작하면부터 민족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통일 담론을 바꿔야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분구 피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학에 나온 단어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걸로 합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 모델, 통일 모델도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세계 시민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장된 공동체 개념, 지구 공동체라든지 좀 더 큰 틀에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좀 북한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우리 사회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미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제대로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탈북자 얘기는 좀 못했지만 탈북자들도 아까 김성준 교수님 잠깐 얘기했죠. 제일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선족보다 더 밑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통일 논의냐 과거식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안 맞지 않냐. 그러면 대안적 통합 과정 속에서 통합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 굉장히 전 세계 시민성이라는 것이 좀 더 확장된 국가나 민족 여기서 국가나 민족은
과거식의 국가와 과거식의 민족 개념을 넘어올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 계속 고민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거가 꼭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놓으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통합 모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질문은 다 됐고요.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저희 세션의 제목인 평화문화 증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강조해야 될 거를 하나 정도씩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교수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다 진짜 재밌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 집단 정체성이 최근에 미국에서 한 학자가 쉽게 책을 썼는데 이름이 Lies That Bind라고 해서 구속하는 거짓말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 인류학에서는 정체성, 특히 집단적 정체성, 종족이건 뭐 네이션이건 뭐 이런 것들이 상상된 것이지만 상생이 아니다라는 거, 실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이런 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깨는 어떤 거를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인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바인드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북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보면 진짜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북조선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짓인데 서로 간에 구속시키니까 너가 나를 이렇게 부르면 나는 저렇게 부를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가버리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체 이런 것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깨어나기 시작할 때 알고 뭐 다 나오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쓴 게 칸트가 저도 이제 아즈마 히로키라는 일본 문화 연구자가 쓴 건데 거기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예전에 1795년도에 영원한 평화를 위한 그런 작은 책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시 유행하게 됐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칸트는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자유로운 이동이 다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되는 어떤 이런 것처럼 공존이고 상생이고 환대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들이 어디 구속되거나 종속되거나 어떤 지배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이 자유가 존재됐을 때 다시 그리고 올 수 있는 존재됐을 때 평화와 뭐 모든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결국 평화라 그러면 아까 김성민 교수님이 초두에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뭐 소극적 평화, 뭐 적극적 평화, 또 문화적 평화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갈등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갈등 조정의 방식이 과연 평화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의 어떤 갈등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의 갈등이고요. 또 하나는 정체성의 갈등, 하나의 인터레스트 그리고 아이덴티티의 이제 갈등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눈 이야기들은 그 인터레스트보다는 아이덴티티 쪽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가 있는 거고 그 두 가지가 또 상당히 중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쪽으로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대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계속 이렇게 경계를 지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짓고 뭐 넌 내 편이고 넌 내 편 아니고 뭐 이렇게도 경계를 짓고 저렇게도 경계를 짓고 근데 그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하나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걸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 인정을 하되 받아들이되 다만 그걸 끊임없이 넘으려는 경계 넘기를 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경계 넘기를 추동할 수 있는 어떤 힘은 결국 어떤 환대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바가 크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적 윤리의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화의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의 차원에서 그런 이제 환대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 사회 그리고 지구상의 그 평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예, 최진우 교수님 하신 얘기 약간 변주하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그 첫 번째 발걸음, 평화의 문화 증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길들여진 그 문화적 문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일 것 같고요. 그 길들여진 그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은 권력의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걸음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뭐 환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질적 존재들의 자리를 내주고 목소리를 듣고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이 다양성들이 이렇게 서로 경합하면서 조직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 새로운 가치 하나, 뭐 질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방식보다는 그런 태도가 가장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민 교수님. 네, 뭐 앞에 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를 추가라고 하니까 저는 좁혀서 이제 또 분단 체제에 대해서만 일부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게 이제 안보를 강화해서만이 평화가 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또 경제를 뭐 성장시키는 것만으로 평화가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최근의 갈등 양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뭘까? 이건 이제 말씀한 대로 우리 사회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경계짓기 습성,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방금 전에 우리 이수정 교수님 말씀한 대로 현 주소를 바로 알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인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통은 차이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름을 전제로 해야 소통이 되는 건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나와 우리를 항상 중심에 놓고 우리는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 뭐 넓혀 보면 대한민국 중심주의 이런 거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민은 유달리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말 한 많은 민족인데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좁혀서 논문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건 분단 트라우마, 이산 트라우마, 뭐 예를 들면 전쟁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를 하려면 아까 말씀 나왔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죠. 그거는 국가나 정부가 공적인 기억으로 되살려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치유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치유하는 작업을 뭐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아까 사회적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우리가 세계 시민성 동목 차원에서 평화 문화를 증진하는 한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요새 꼭 하는 얘기가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그 이날치 밴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날치 밴드가 지금
대박을 쳤는데 그 관광공사 홍보에 나오는 겁니다. 그 수군가를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전통적인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꿈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전통을 개혁했다라고 얘기 표현하는 거 싫어해요.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을 새로 했다라는 거지.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가져왔지만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적인 거를 강하게 주장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또 우리 정서에도 맞지만 또 보편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근데 왜 보면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도 그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담론의 생산 주체들, 뭐 미디어를 포함해가지고 뭐 지식인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현실도 어떻게 보면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보면 국가주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약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말은 편 안 해도 세계 시민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미디어라든지 혹은 저를 포함해서 식자들은 여전히 국가나 민족에서 고답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담론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냥 생각하는 여러 측면에서 현실을 못 쫓아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현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은 필요한 것은 이런 담론, 그러니까 현상보다는 담론의 생산 주체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요즘 얘기대로 꼰대 의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보수 언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념적 차이가보다는 꼭 기본 입장이 니들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주마 이런 자세가 싫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번에도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니냐. 사실은 좀 더 현실을 좀 바탕을 두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 어쨌든 이런 거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유네스코 위원회도 감사드리고 연구에 참여하시고 오늘 토론해 주시고 많이 얘기해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